준호는 배낭을 고쳐 메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낡은 이정표 하나가 풀숲에 쓰러져 있다. 장인재. 지도에도 없는 이름이다. 그의 스마트폰은 서비스 없음 메시지만 띄울 뿐이다. 설마 산속에서 야생을 체험하게 될 줄이야 하긴 이런 게 진짜 모험이지. 준호는 어둠이 짙어지기 전에 묵을 곳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인다. 그는 반가움에 속도를 낸다. 오래된 흙담과 녹슨 함석 지붕을 가진 집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한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 것이다. 어스름이 깔린 마을은 기이한 침묵에 잠겨있다. 골목을 걷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 크게 울린다. 낡은 대문이 삐걱이는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는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찾기 위해 한 집에 다가간다. 작은 마당에 한 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다. 준호 해맑게 웃으며 저기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길을 좀 잃어서요. 혹시 여기서 나가는 길 좀.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응시한다. 주름진 얼굴, 퀭한 눈빛에 아무런 감정이 읽히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준호를 응시할 뿐이다. 준호는 살짝 당황하며 뒷걸음질 친다. 다른 집들의 문이 열리고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온다. 밭에서 일하던 이장님도 흙 묻은 호미를 든 채 농길에서 막 올라오다가 준호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선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일제히 멈추고 경직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본다.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싸늘한 시선들이 마치 가시에 찔린 듯 준호를 훑는다. 낯선 사람에게 너무 호의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인 경계심은 예상 밖이었다. 이장님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본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지울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이 배어있다. 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건다. 준호, 저 혹시 하룻밤 묵을 곳이라도 있을까요?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이장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 외지는 오는 곳이 아니다. 당장 나가? 이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묵묵히 서서 준호를 노려본다. 그들의 시선에는 거부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마저 서려있다. 준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일단 물러나기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나가는 길만. 하지만 그들이 가리킨 길은 다시 산속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오솔길이었다.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달빛마저 희미한 밤이었다. 준호는 밤길을 다시 걸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겸 그는 마을 가장자리로 발걸음을 돌린다. 작은 언덕 너머 낡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허름한 공간이 보인다. 중앙에는 둥그런 석조 구조물이 서 있다. 우물이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낀 우물. 낡은 두레박이 삐걱이며 매달려 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왠지 모르게 음습하고 서늘한 기운이 풍겨나오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보다 이 낡은 우물이 왠지 모르게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우물에 다가간다. 우물 속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냉기가 아래에서부터 뿜어져 올라온다. 준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리를 굽혀 우물 안을 들여다본다. 그 순간 물 표면이 기하게 일렁인다. 조용했던 물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텀벙하고 울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희미하게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섞여 들려온다. 하는 물소리 사이로 명확하게 들려오는 단어. 목소리 물속에서 약하게 도와줘. 준호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다. 다시 우물을 들여다보니 물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이내 물속에서 섬뜩한 형체가 잠깐 비친다. 심하게 일그러진 창백한 여인의 얼굴.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고 두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하다. 그 얼굴은 입을 크게 벌려 준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준호는 너무나 큰 충격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한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방금 본 것이 환각인지 실제인지 판단할 수 없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물에서 멀어져 마을의 다른 쪽으로 황급히 발걸음을 옮긴다. 아까 본 그 얼굴과 도와줘라는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몸은 공포에 떨고 있지만 그의 호기심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끌림에 더욱 강하게 끌리는 기분이다. 하지만 도와줘라는 그 목소리, 그 절망적인 얼굴이 자꾸만 나를 붙잡았다. 마치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밤늦게까지 헤매던 준호는 마을 가장자리에 외딴 집들을 발견한다. 대부분 불이 꺼져 있지만 한 집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그는 일단 인적이 없는 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버려진 듯 보이는 작은 오두막 처마 밑에 숨어 앉는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은 다시 적막에 잠긴다. 하지만 준호의 귀에는 아까 들었던 도와줘라는 외침이 계속해서 맴돈다. 그 외침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깊은 슬픔과 원망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우물 속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준호는 조용히 오두막을 빠져나온다. 밤새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호기심은 더욱 강해졌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왜 외진을 경계하는 걸까? 저 우물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도와줘라는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는 이 마을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보리라 결심한다. 날이 완전히 밝자 준호는 어제의 공포를 딛고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을 위주로 살핀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 가장자리에 버려진 지 오래된 듯한 낡은 한옥이었다. 녹슨 대문, 무너진 담장, 풀로 뒤덮인 마당, 영락없는 폐가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선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가구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작은 안방이었다. 방 한 구석, 흙벽이 살짝 허물어진 틈새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본다. 상자 안에는 바래고 빛바랜 천조각과 함께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종이 뭉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빛바랜 노트였다. 일기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든다. 한글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또렷하게 읽혔다. 첫 장에는 수연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기록이 담겨 있었다. 난 잘못 없어. 내 아들은 결코 불길한 징조가 아니야. 그저 아플 뿐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해. 내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모두 날 피하고 있어. 그들이 우물을 더럽혔다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해. 일기장은 점점 격앙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아이가 죽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비난하며 고립시키려 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통해 무언가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다는 암시도 있었다. 준호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는다. 불길한 징조, 우물, 비난 우물 속에서 봤던 여인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그녀가 바로 일기장의 주인이자 도와줘라고 외친 그 여인일까?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찢어져 있었다. 뭔가 결정적인 내용이 사라진 듯했다. 일기장을 손에 든 준호는 폐가를 나와 잠시 숲속 깊숙이 몸을 숨긴다.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는 일기장의 내용을 곱씹으며 우물과 마을에 얽힌 진실의 단편들을 맞춘다. 일기장은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의 엄마, 수연이라는 여인이 쓴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아이는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것 같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비난과 고립 어쩌면 금기를 어긴 내용이라는 것이 수연과 아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일기에는 과거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고 그 재앙의 원인을 찾던 중 마을 사람들이 수연의 아이를 불길한 존재로 지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곳곳에 언급되는 그 사건. 우물로 끌고 갔어. 나는 막지 못했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준호는 어제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경직된 얼굴, 싸늘한 시선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외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아닐까. 이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외지인이 자신들의 비밀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일기장만으로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었다. 특히 일기장의 마지막 장이 찢어져 있다는 점이 준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무엇이 감춰져 있는 걸까? 그는 이 마을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숨겨진 진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쯤 되니 문득 밤중에 숨어 지내려 했던 마을 외딴 집에 살던 노인이 떠오른다. 다른 마을 사람들과 동떨어져 사는 그 노인이라면 혹시 이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준호는 다시 마을 외곽의 낡은 오솔길을 따라 걸어간다. 다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는 홀로 뚝 떨어져 있는 낡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한다. 담장은 허물어져 있고 작은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어젯밤 보았던 희미한 불빛이 나오는 집이었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선 준호는 삐걱이는 대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인다. 두려움이 앞섰다. 과연 이곳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안에서 인기척은 없지만 안방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선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묵은 세월의 냄새가 확 풍겨온다. 작은 방 안, 먼지가 쌓인 마룻바닥에 한 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벽을 등지고 울고 있었다. 어제 마을 입구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어제보다 더 깊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가 어쩌면 그 외딴집 노인이자 유일한 증인일 것이라 직감한다. 준호는 정할머니에게 어제 발견한 일기장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정할머니의 눈은 일기장을 보는 순간 더욱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 듯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젓는다. 그녀는 울면서 준호에게서 벗어나려 몸부림친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진정시키려 노력한다.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정할머니의 마음에 닿았을까? 그녀는 잠시 진정하더니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오랫동안 묵혀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미쳐버릴 것 같은 태도였다. 정할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찢어진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채워넣는다. 그녀는 과거 마을의 유지라고 불리던 이장님의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을 증언한다. 몇십 년 전이었지. 당시 이장님 아버지가 마을의 어린 처녀에게 몹쓸 짓을 했었어. 그런데 그걸 수연이가 보고 말았던 거야. 수연이는 용감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과 다름없는 수연의 말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당시 이장님 아버지는 마을에 큰 영향력이 있었고 마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정했던 게지. 정할머니는 그 당시 자신이 수연의 옆집에 살았고 이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은 너무 어리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왔다고 토해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이가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며 매도했어. 심지어 그때 수연이의 어린 아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걸 그 추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제물로 삼으려 했지. 아이가 불길한 징조라면서 정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결국 그들은 수연이와 그녀의 아이를 우물에 빠뜨려 죽였어. 한밤중에 나처럼 눈먼 몇몇만이 그 장면을 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지. 침묵이 마을을 뒤덮었다. 마을의 치부를 덮기 위해 진실을 말하려던 여인과 그 아이를 살해한 거야. 그것이 그 우물이 품은 저주가 시작된 이유지. 준호는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한다. 일기장에서 찢겨나갔던 페이지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맞춰진다. 우물에 빠진 아이 엄마의 원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은폐하고자 했던 금기는 바로 이 끔찍한 집단 살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정할머니 우물 속 모자는 그렇게 죽어서도 마을을 떠나지 못했어. 그 우물은 수연이의 한과 아이의 절규가 스며든 곳이 되었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물을 금기시하고 외지인을 극도로 경계해왔던 거야. 저주가 다시 시작될까봐. 준호는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우물 속에서 들었던 도와줘라는 외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구해달라는 말이 아니었다.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자신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던 것이다. 몸을 떨며 그리고 말이야. 그 우물의 저주가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미쳐갔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우물 속에서 모자의 환영을 봐.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 환영을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우물로 끌려가는 듯한 환각에 시달려. 정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증언한다. 자신도 여러 번 우물 속 모자의 환영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우물가로 걸어가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다고. 마을의 이장님을 비롯한 모든 어른들이 그 저주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우물 속 저주에 걸려 죽는다는 소문이 돌았어. 이장님도 사실은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래서 외지인을 더욱 경계하는 거야.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우물 속 모자의 한이 저주가 이 마을을 집어삼킬 테니까. 준호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춘다. 마을 사람들의 경직된 얼굴, 싸늘한 시선, 그리고 이장님의 노골적인 경고.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의 죄를 덮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응보를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다. 도와줘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절규이자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마을 사람들에 대한 끔찍한 저주였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진실을 알아버린 순간 나 역시 그 저주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그는 어쩌면 자신도 우물 속 모자의 다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깨닫는다. 준우가 정할머니의 집을 나설 때쯤 해는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밤의 장막이 마을을 뒤덮자 어둠은 더욱 짙고 불길하게 느껴진다. 그는 이제 이 마을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려는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정할머니는 두려움에 질린 채 준우에게 속삭인다. 제발 도망쳐. 너도 그 진실을 알아버렸으니 저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들이 곧 찾아올 거야. 그녀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준우가 마을을 빠져나가려 할 때 그는 인기척을 느낀다. 저 멀리 손전등 불빛들이 일렁이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장님을 필두로 한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경직되어 있었고 눈은 살기로 번득였다. 그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일제히 준우를 향해 달려온다. 준우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그를 추격한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숲속으로 도망쳐 들어간다. 나뭇가지에 걸리고 돌부리에 넘어져도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준우는 엉뚱하게도 다시 우물 쪽으로 향하게 된다. 어느새 그의 발이 멈춘 곳은 이끼 낀 우물 앞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물물 속에서 섬뜩한 광경이 펼쳐진다. 물 표면이 격렬하게 일렁이더니 수영과 아이의 일그러진 얼굴이 동시에 나타나 그를 노려본다. 그들의 얼굴은 이번에는 단순히 도와줘가 아니라 어서 와라고 말하는 듯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물속에서 길게 늘어지는 창백한 손들이 그의 발목을 잡아 끄는 듯한 환각에 시달린다. 동시에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에워쌌다. 그들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이 저주의 희생자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관계에 휩싸인 채였다. 준우는 절규한다.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섬뜩한 눈빛과 우물 속에서 자신을 끌어들이는 모자의 형상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발밑에 차가운 물속에서 끌어당기는 듯한 강력한 기운이 그를 덮친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 준우에게 다가간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죄를 아는 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저주가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묵인하는 듯한 알 수 없는 체념이 공존한다. 그들 중 누구도 준우를 살리려 하지 않았다. 준우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친다.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우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에 잠식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우물 속에서 처절하게 외치던 수연의 얼굴, 그리고 무고하게 죽어간 어린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준우는 힘없이 우물 안으로 떨어진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차가운 우물 속으로 가라앉는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우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볼 뿐이다. 몇 분 후 우물물은 다시 잔잔해진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이제는 세 개의 영혼이 뒤섞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그리고 머지않아 또 다른 배낭여행객이 길을 잃고 이 마을에 들어설 것이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경계하는 눈빛, 그리고 오래된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도와줘라는 외침을 듣게 될 것이다. 백색 우물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이 마을의 저주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